강화도 조약 이후에 슬슬 눈치를 보다가 그리고 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2년까지 약 6년 동안이,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친일파하고 그 보수 세력이 대립을 하는 시기야. 친일 급진파가 막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하는 위정척사파, 과거의 유림들이랑 막 대립하던 시기야. 그러다 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그 소위 우리 사회의 전통 세력이, 보수 세력이 그 급진 친일파를 쳤던 게 이모군란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난단 말이야. 갑신정변이 뭐냐면 친일 급진파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이 이대로 이 조선에서 사라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야. 그게 갑신정변이야. 근데 일본 그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그 당시에는 싹 발을 빼.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그러면서 끝났던 사건이 갑신정변이야. 근데 그러니까 76년부터 84년까지 그 8년 동안이 이 친일파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이 일본이 조선을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독점하는 걸 막았어.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하고 10년을 경쟁을 해. 그 10년을 경쟁하다 끝난 게 94년에 청일전쟁이에요. 가보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를 부르고 일본군이 덩달아 오고 얘네들이 청일전쟁을 그 조선에서 일으키고 거기서 청나라가 쫓겨나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94년에 청일전쟁으로 84년부터 94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이 청나라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뺏겼어. 그래서 이제 94년에 이제 드디어 조선 내 거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막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딱 그때 이 명성황후가 누굴 끌어들여? 러시아를 또 끌어들인 거야.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에다 특사를 보내. 자기네 뭐 형제를.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일본 놈들이 열받아가지고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한단 말이야.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그때 이 고종이 러시아 그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은 게 아관파천을 하고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하고 1894년부터 1904년까지 10년 동안 또 경쟁을 하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10년 동안을 다퉈서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무찌르고 조선을 완전히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식민사학자들이 명성황후를 치떨리게 싫어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84년에 그냥 일본을 받아들였으면 일찍이 일본에 조선이 합류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왜 그걸 20년이나 막았느냐 이거야. 그게 이 민비라고 주장하는 놈들의 기본 인식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가르친 거야.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민비라고 지칭하면서 민비년 굉장히 나쁘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그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들이 각 학교에서 그렇게 민비를 가르쳤어. 민비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민비라고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민비라고 나왔어. 그 이유가 소위 일본이 조선을 빨리 먹어서 빨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걸 20년이나 연장시킨 요물이다. 그런 뜻이 민비야. 그래서 민비는 친일파들, 소위 식민사관론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공식 명칭 명성황후로 불러줘야 돼. 그러면 명성황후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 하면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나왔어. 그러면서 굉장히 막 나 죽거든 막 이러면서 명성황후를 굉장히 위대한 그 애국자로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신격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쩌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명성황후를 떠받드니까 사실 그 명성황후가 했던
나쁜 짓, 개인적인 인간적인 나쁜 짓에 대해서 자료를 본 학자들은 화가 나는 거야. 이건 지나치게 미화됐다. 그래서 다시 민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긴 건데, 어쨌거나 정선왕후가 더 나쁜 년이야. 정선왕후가 더 나쁜 년이야. 그년이 정조를 안 죽였으면 우리 조선이 이꼬라지가 안 됐어요. 그 정조를 독살하지 않았으면 조선이 그렇게 무슨 그 세도 정치로 몰락하고 이꼬라지가 안 됐을 거라고. 정조가 생각했던 게 근대적 국가였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왕비들의 잘못을 비판할 거면 정순왕후를 더 많이 비판해야 되는데 절대 정순왕후 비판하는 거야 없어. 오로지 민비 그러면서 명성황후만 욕하는 거야. 요게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 뭐 명성황후가 뭐 정말로 뛰어난 애국자는 아니었어. 명성황후가 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야. 고종과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였지만, 어쨌거나 명성황후가 그 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제의 침략을 20년이나 늦춘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여성 정치인 중에 그 정도의 외교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근대사에 존재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뭐 그 재산을 착복하고 그런 짓거리는 우리가 비판할 만하지만, 그의 외교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대단한 머리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나쁜 인간이지만 그 외교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선택을 했었던 여자였다라고 봐주는 게 옳다.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 해서 민배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식민사관론자들의 그 잡술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다. 자, 거친 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싸, 삼관왕이다. 망치 부인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거친 채팅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거칠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틈에 자, 현재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이 있어. 3,200명이 보고 있는 방송에 추천이 2,200이야. 아싸, 딱 걸렸어, 너네. 너네 1,000명이나 지금 추천 안 하고 멍하고 보고 있었던 거지? 너네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거야. 평생 꿈꿔왔던 가장 로맨틱한 순간, 아니면 평생 꿈꿔왔던 가장 기대하던 순간, 그때 네 다리를 타고 내리는 녹색 설사의 물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망치부인 방송에 추천을 미리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라고 후회도 그때 늦을 거야. 빨리 추천. 깜짝이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2635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추천 안하고 버티는 인간들은 뭐 믿고 이러실까나. 네, 망부님 속으로 좋아 죽고 있음? 왜 좋아 죽고 있어?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닛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추천 안하고 눌러 앉아있는 인간들에게 강제로 추천을 강탈하는 아이템이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됨과 더불어, 여러분이 스티커를 한 장씩 쏘시면 그 내용이 그 집계가 돼서 망치부인 방송의 순위가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비 및 각종 소송 비용에 보태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박근혜 민비 발언, 내가 명성황후를 비하했다 그러니까 막 아까 지랄들 하더라. 그게 박근혜하고 견줘서 비하했다 이렇게 오해했나 모양인데, 나는 민비라는 표현이 명성황후의 명성황후가 공식 명칭인데 민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야. 이게 명성황후를 박근혜에 빗댔다 해서 그것을 비판했다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
정 그렇게 들렸다면 그건 네 마음이지 내 표현은 아니었다? 그건 네 마음이지 내 표현은 아니었어. 예, 어쨌거나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항의를 한다는데 이게 이 저기 청와대에서 산케이신문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예, 이 산케이신문은 과거에 자 팬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계방에서 팬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산케이신문이 이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그 왜 조선일보에서 작년이었지? 작년에 조선일보가 그 저기 뭐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정윤회를 불러들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는 사설을 썼어요. 그 풍문이 돌고 있다는 사설을 보고 산케이에서 그대로 베껴 쓴 거야. 그랬더니만 이 박근혜가 조선일보는 고소를 안 하고 산케이신문을 고소를 했어. 근데 그게 외신 기자를 그 외신 기자를 그 고소한 첫 사례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언론에서 우리 조선일보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고소도 하지 않고 산케이신문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물론 산케이의 논조가 옳다, 올바른 정론이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조선일보가 잘못했으면 조선일보를 먼저 쳐야지 왜 외신 기자를 먼저 쳤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말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7시간 얘기 왜 나왔는지. 그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불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돈다, 그런 얘기를요 조선일보가 얘기하기 전까지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대. 아무도 그거 들은 사람이 없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던 거야.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쓴 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전날 중요한 세월호 관련한 사건이 발견이 됐어. 뭐냐면 세월호에서 그 잠수사들이 뭘 막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노트북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노트북을 막 국정원에서 가지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거를 그 광주 법원에다가 증거물 보전 신청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이걸 분석해달라. 그래갖고 광주 법원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복원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인데, 세월호 사무직들이 쓰던 노트북인데 거기서 건진 내용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근데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문건이, 그걸 읽어보니까 이 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건 선주들이 체크하는 내용이다. 즉 그 배 주인들이 체크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국정원이 체크했죠?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냐 이런 문제가 막 제기되던 때 박근혜 7시간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7시간으로 막 도배를 해버렸어. 마치 연평도 피격 당시에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이명박한테 보고했었다라는 게 밝혀지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가갖고 이게 탄피라고 뻥까가지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막 비웃으면서 그 뉴스 보느라고 국정원이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미리 보고했었다는 뉴스를 가린 거거든요. 코믹한 자해 뉴스지 이건. 자해를 해서 자기네들이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탄피예요 탄피 이래가지고 국정원이 이명박에게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이미 몇 달 전에 알려줬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 위험한 훈련을 해서 이전에 없었던 위험한 훈련을 해서 연평도 피격을 유도한 거냐? 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즈음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덮은 거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주였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문제가 뭐였냐면 왜 세월호 학생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 방송으로 계속 그러잖아.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나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나오지 마라 몇 번을 반복적으로. 배가 기우는데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러나 말단 승무원도 알아.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걸. 그런데 왜 사무직 방송인들이 계속해서 단원고 학생들을 움직이지 말라고, 기울어 가고 있는 배에서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배에 뭐 숨기는 거 있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즈음에 국정원이 소유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박근혜 7시간으로
덮어버린 거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뭐냐? 그 당시 왜 단원고 학생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계속 방송했느냐? 맨 처음에 방송했던 그 여자는 왜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왜 검찰 측 증인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7시간 뉴스를 덮어버렸던 거야. 그것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밝혀야 될 진실이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치사에 관심 있었다고 계속 민비 얘기하래. 왜 국정원과 세월호 얘기하니까 민비 얘기가 다시 듣고 싶어졌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뭐 청와대에서 산케이 신문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여튼 뭐 둘이 잘 싸워봐. 근데 왠지 진짜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여러분 왜 그 부산대 어떤 미친 교수가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저기 선거 뭐야 투표 오류였던 뭐 개표 부정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던 교수가 있었어. 그 교수 맞죠? 그 문재인 교수.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그 애들한테 막 저기 리포트 하라고 저기 써오라고 그러고 막 조사해 오라고 그러고 그랬던 또라이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 수업이 폐강됐다는. 원래 3개의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대 학생들이 그 3개 수업을 전부 다 미달을 시켜버린 거야. 신청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 교수의 수업이 셋 다 폐강돼 버렸대. 그 사람은 이제 시험 문제로 냈던 사람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부산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수강 신청이 안 되면 자연 폐강이 돼 버린대. 그래갖고 부산대 학생들이 폐강을 시켰는데 아마도 이제 이제 완전히 폐강 확정인가? 완전 폐강 확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나 수강 신청을 한 2주 전인가 하잖아. 그죠? 2주 전인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오늘 개강하면서 알려졌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애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수업 3가지가 다 폐강이 됐대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부산대 학생들. 이게 사실 부산대가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명문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가던 시절에는 부산대가 국립대잖아. 그래서 국립대라서 이 부산대가 애들의 성적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영남지방의 수재들이 부산대를 갔어. 서울대 못 가면 부산대를 간 거야. 왜냐면 이게 국립대니까 등록금이 싸가지고. 그래서 부산대가 되게 수준이 높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의 연고대 수준이었어. 연고대 수준의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니 제대로 그러니까 그 교수 그 출신들이 후배들을 잘 키웠는 모양이야. 이 부산대 학생들의 이 멋진 저항, 이런 꼴통 교수의 수업을 폐강시켜버리는 정말 멋진 저항, 정말 너무 통쾌한 뉴스인 것 같아. 그죠? 요즘의 젊은이들이 사실 굉장히 의식이 없다. 사회 비판 의식이 없고 참여 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20대를 비난해 왔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영남권의 학생들이 막 그런 일배한다 뭐 이러면서 막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 부산대 학생들이 그 꼴통 교수의 수업을 폐강시켜 버린 것은 그러니까 뭐라 하나 그런 모든 그동안의 20대에 대한 오해들을 멋지게 날려버린 통쾌한 몫으로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교수들 중에 그런 꼴통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꼴통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사립대가 심해. 사립대의 뉴라이트 교수들이 그 애들더러 수업도 너무 개판이고 엉망으로 하면서 점수를 잘 주는 거야. 학점을 잘 줘. 말 같지도 않은 거 무슨 뉴라이트 저기 강의 한번 갔다 와주면
그걸로 막 저 리포트 A4 주고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점 따기 쉽다고 그런 미친 교수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애들이 더 꼴통이 돼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학점을 제대로 못 따면 취업에 뭐라 그러니, 이력서도 못 내는 이 사회 현실 때문에 그걸 우리가 비판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요 부산대 학생들이 보여준 의기, 이것은, 소위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점수 딸 수 있고, 자기의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 저항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뿌듯한, 내지는 감동적인,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근데 부산인데가 좀 심각하다 싶기도 해. 그런 꼴통한테 수업을 3개나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게 국립대 교수가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는요, 이 사람은 그 국립대 교수직을 박탈해야 돼. 완전히 파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헌법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실 지금 교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교수를 하면 안 되고, 파면 해임돼서 국립대학 어디에도 교수를 못하게 해야 돼. 일단 학생들이 폐강을 시켜서 강력한 뜻을 보여준 게 너무나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반이성적인, 이 비합리적인 이런 교수들을 이 교단에서 없애주는 거. 이게 내가 볼 때 부산대 졸업생들이 할 일이야. 부산대 졸업생들이 부산대에 계속 항의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대에 이 졸업생들이 내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끊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런 교수는 이 파면 해임시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전국에 계신 부산대 졸업 민주주의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 교수가 다시는 대한민국 교단 어디에서도 발 못 붙이도록 확실하게 조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 하나 넘어갔고요. 자, 녹화 종료하시고, 가을 모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가을 모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 나는 여름에는 거의 모기에 안 물렸는데, 지금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면서 계속 물리는데, 굉장히 독해요. 너무 독해. 너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항상 구비하고 있어. 폴리? 어른용 붙이는 이게 왜 없나 몰라. 왜 이렇게 애들 옷이나 이런데 붙여주는 스티커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뽀로로가 우세였는데, 작년까지는 이 뽀로로 스티커를 붙였는데, 올해는 다 폴리로 그냥 통일이 됐더라고. 로보카 폴리. 그래서 이제 폴리를, 이번 주 내내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가, 뽀로로가, 요즘에 폴리 열풍에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둘리가 그랬다며, 좀 지나면 너도 익숙해져. 둘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동네에서 막 우리 지자체에서 돈 막 들여갖고 박물관 지어놨는데 애들이 안 가.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자,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요 얘기 먼저 할까요? 뭘 먼저 할까? 요거 2개를 같이 연결해서. 어떤 학부모가 제보를 해왔어요. 어떤 학부모가 제보를 해왔는데, 인천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라는 사람들이 나눠준 기부약정서라는 걸 학부모들에게 강요를 한 거야. 인천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각 학부모들한테 기부약정서를 보내놓고 기부약정을 못하는 사유를 적어내라 그랬대. 기부라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그 기부 약정을 강제로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 교장이 친새누리 인물이래. 친새누리당 인물인데 그 사람이 애들한테 강제로 이 기부 약정을 돌린 거야. 그리고 기부 약정을 안 하겠다 그러면 사유를 적어내라 그러고. 그럼 사실 학부모들이 그 겁이 나서 걱정이 돼. 자기 애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강제로 기부하잖아. 난 이 재단이 수상해. 나는 이런 재단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데예요? 이 무슨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인가? 그 찾아보니까 무슨 뭐 한나라당 옛날 의원이 개입되어 있나봐? 그러면서 뭐 좌우를 아우르는 뭐 통일운동을 하겠다라고 주장했다는데, 이렇게 친새누리당 교장이 강매하는 걸로 봐서 강제로 막 강제 기부를 강요하는 걸로 봐서 그다지 바람직한 단체가 아닌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이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이 지금 각 학교 교장들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강제로 기부하라고 이걸 주장하는데 이 단체가 뭔가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 그 강제로 기부를 요구해서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있는 글들이 많아요. 이 단체가 누군지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조선일보 주필 출신이야?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안병원 사람 여러 명이라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강제로 이렇게 기부를 강요하는 거 주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딩딩딩딩딩딩딩딩. 여러분 주변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기부 약정서를 강제로 나눠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텔레그램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증거와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통일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통일은 매우 필요한데, 아니 내가 제보를 받았다니까. 실제로 이런 그 기부 약정서를 아이가 받아온 거야. 학부모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질문을 못 봤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눠주고 또 물어보더라는 거야. 다시 계속 반복해갖고 강요를 한 거야. 그 학부모가 되게 긴급하게 알아봐달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 어떤 이유로든 강제 기부는 말이 안 돼. 기부를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이 기부를 강요한 거에 대해서 이 재단법인은 알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이 인천에 있는 뭐 중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도 이런 그 강제 기부를 요구하는, 기부를 강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기부는 당연히 자율적이어야죠. 그런데 교장이 강제로 기부 약정을 하라고 시키고 그걸 담임들을 시켜서 체크하고 기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 기부 안 한 사유를 내라? 기부 안 하겠다 사유가 어딨어? 나는 이거 이 학교 교장을 잘라야 될 문제라고 봐. 어떻게 아니 지금 뭐 전두환 때 평화의 댐 걷는 거야? 전두환 시절에 평화의 댐 돈 걷냐고. 지금 그런 짓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자들에게 이거 제보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이 재단에다가 기부를 강제하라고 주변에서 압박한 사례가 있다면 요거 그 사례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하여간 수상해. 뭔가 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뭐 이거는 그 재단 자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재단에 대한 기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하여튼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어렵게 해놨어. 어떻게든지 그냥 검색 못하게 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 자, 여러분 중간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당황들 하지 마시고요. 칼라리의 댄싱 앞두고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니. 이게 뭐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정은 참수작전이 뭔지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일본의 보수 언론 산케이가 31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했다. 이씨 조선에도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민비는 4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라는 것. 동아시아의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외교 무대에서 일본 우파 세력들이 야만과 광기의 민낯을 드러냈다. 식민지배와 러일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베의 종전 70주년 담화의 연장선이다. 지난 8월 25일 남북합의 이후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 추진관도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말의 성찬을 통해서 남북대화 전략을 관철시켜야 될 국면에서 국익을 훼손시키는 극단적인 언어 사용이다. 그러니까 군구조개혁 추진관이 군구조개혁 추진관이란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을 수립했다라고 8월 25일 남북 합의 이후에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사를 못 봤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우리 군은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김정은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계획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좀 신문이 믿을만한 신문이 아니라서 아니라서 하루 동안 기사가 엄청 떴었다. 언제 그런 거야? 내가 저기 한 날? 내가 하루 잠수 탄 날? 그날 기사가 뜬 거예요? 참수작전 공개, 박 대통령에 대한 군부 저항일 수도. 8.15 합의 깨려는 의도성 있어. 가만 놔두면 안 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8.15 합의가 나온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국방부 간부가 공개 발표한 참수작전 계획이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의 보도와 이를 확인해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김양건 대남비서는 평양에서 만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에게 제발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어떻게 국가원수에게 차명이란 말을 하느냐고 했다. 김 비서는 또 기껏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해놓고 나니까 차명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절 초풍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차마 참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차명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 이거 얘기 아니야. 그죠? 계속해서 우리 방송 채팅창에 와서 김정은 목 따러 가자, 김정은 목 따러 가자. 그런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운 다음에 얘기해라 우리가 그랬잖아. 이것들이 그러니까는 다 연관된 놈들이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야. 김정은 목을 따겠다 이게 참수작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남북 화해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실실 흘려 나오는 게 10월 달에 다시 군사 긴장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 남북 긴장이 몇 달 갈 긴장이었다. 원래 맨 처음에 김종대라는 사람도 그랬잖아. 6, 70일 갈 거다.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 긴장이 유지될 거라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전쟁과 경제의 관계를 딱 치고 나가니까 더 이상 전쟁 놀이를 못한 거야. 안보 장사가 경제 장사에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그리고 이제 이 오바마 측에서 중단하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그냥 닫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 참수 발언을 했다는 건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폭을 달랬어. 이게 완전히 이 미친 조폭을 달래가지고 간신히 참고 있는데 다시 가서 뺨을 때린 거야. 이러면 조폭이 나쁜 놈이냐, 이 뺨 때린 놈이 미친 놈이냐? 이 미친 조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게 정치력인 거야. 예. 그러면 그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틀림없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이 꼴통 새끼들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북한에서 핵무기를 쏴도 우리는 조용해야 되냐? 이런 등신들아, 잘 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어느 나라든 미상의 적이, 그래서 옛날부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말년에 2012년인가 가서 주적을 북한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거는 곧 북한에다가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도 주적을 북한이라고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미상의 적, 미상의 적이라 그래서 알 수 없는 적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것도 미상의 적이 핵무기를 이용해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미상의 적의 지도부를 즉시 참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김정은 참수작전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건 남북 간에 간신히 얻어낸 남북 뭐라 그러나 평화 분위기를 한마디로 다시 제밥으로 만드는, 다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의도적 발언이라는 거죠. 그죠? 예. 추천 고마워. 예. 망치가 저기 추천합시다네. 고마워. 예.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북한이랑 전쟁하면 뭐 황교안이가 전쟁할 수 있겠어? 박근혜가 전쟁할 수 있겠어? 지뢰 폭발 보고 날짜도 헷갈리는 국방부 장관 전쟁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 북한군의 지뢰를 보인다라고 보고를 그 8월 4일 밤 10시에 NSC에 했다는데 그거 씹어버린 NSC가 전쟁을 하겠어? 그런 것들이 모여 앉아갖고 뻑하면 주둥이로 전쟁이야. 아니 니네가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 쓰는 댓글원도 아니고 군 인사가 어떻게 만든 지금 평화 분위기인데 여기다 대놓고 저런 말을 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지들 자식은 군대도 안 보낸 새끼들이 꼭 주둥이는 저런 소리를 해요. 지금 우리 조카집 군대, 나 진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기껏 합의해놓고 나니까 차명이란 말이 나오니 기절 촉풍할 것 같다라고 북한의 입장을 전했다. 차마 참수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차명이라고 표현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방송된 이런 한통속이라는 프로에서 참수 계획뿐 아니라 지난 6월 한미 양국이 작게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8.25 합의가 나온 직후에 이런 사안들이 공개된 것은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파주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확실히 밀어붙여서 확실한 사과를 받거나 그러다가 판이 깨지면 이번에 끝장낼 수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부 내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자 레임덕 징후의 하나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사안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빨리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권 비서 등이 공개적으로 8.25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년부터 남북관계를 풀려고 노력해온 북한이 이번에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전단 문제 해결 안 되면 이산가족 상봉 일회성에 그칠 수도. 다른 얘기로 넘어가니까 일단 자 이거 봐서 일본의 보수 언론 산케이가 31일 뭐라고 주장을 했다. 식민 지배와 러일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베 70주년 담화의 연장선이다. 지난 8월 25일 8월 25일 남북 합의 이후 국방부 군 구조개혁 추진관이 김정은 주정관 참수작전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말의 성찬을 통해서 남북대화 전략을 관철시켜야 될 국면에서 국익을 훼손시키는 극단적 언어 사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는 산케이의 야만. 이러한 극단적 언어들이 난무하는 것은 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통찰 없이 감정의 분출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행위의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말로 하는 쇼라는 거예요. 지금 동아시아는 칼날 위에 서 있다. 중국 전승절 행사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전승절을 국경일로 지정했는데 전승절은 단순한 축제나 명절이 아니다.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피말리는 외교 전쟁터가 바로 전승절 행사다. 중국이 작년부터 전승절 행사를 국경일로 정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이 군사 굴기를 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위협을 구실로 한미일을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것이다. 러시아도 지난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야르-24 다탄도 미사일을 공개했다. 미국의 MD 구축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사일도 당연히 다탄도 미사일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태평양은 넓으니 나눠 쓰자고 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항해라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고난도 전략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입장이 태평양 나눠 쓰자 무슨 얘기냐? 야, 미국, 너는 태평양 그 동쪽에서 살아. 서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의 서쪽에 와서 헐떡대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고난도 전략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도 관람한다. 과거 동구권이었던 체코를 제외하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다. 미국의 속이 편할 리가 없다. 우리는 지금 통일 외교 국방 문제가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돌아가는 매우 예민하고도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면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에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때 조상호라는 사람의 참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실 참석으로 한중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미국을 당황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한중의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남북의 거리마저 좁혀지면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많은 성과를 냈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임기 막바지가 될수록 업적 만들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로 북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고 북한에 접근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도 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잠깐만요. 그래, 내가 내 대통령 할 테니까 일단 박근혜 끌어들여. 박근혜 끌어내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할게. 됐지? 내가 대통령을 해줄 테니까 일단 저기 박근혜를 끌어내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가서 대통령 해줄게. 아우, 말이 많어. 방송에 일단 집중해. 자, 한국 정부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도 과제도 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미중의 치열한 신경전. 8월 25일 합의 이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니까 집중해. 고소감이네. 너야말로 내가 한번 고소장 던져봐. 정신 똑바로 차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그냥. 네. 국방부 대변인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8.15 합의 이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홍보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 보도를 유도해냈다. 실제로 사과도 제대로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했는데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 거짓말 했잖아. 그 다음 남북 협상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도 모르게 북한의 잠수함 50척이 식별이 안 된다고 언론에 흘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래요. 한미연합사의 대북 경계태세가 워치콘 3로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의 북한 잠수함 식별 능력이 어떤지를 북한에 알려준 셈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 50대의 잠수함이 사라졌다라 했잖아. 그 말이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지 못한다는 거 알려준 거라는 거야. 북한의 잠수함 50척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보도를 했잖아요. 그 얘긴 다른 말로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지 못한다는 거 알려준 거래. 미친 것들 아니냐 이것들? 그래놓고 주둥이로만 김정은 참수. 아유. 8.15 합의를 잘 해놓고 8.15 합의를 잘 해놓고 점수를 까먹은 것이다. 계속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참석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중이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식의 홍보 전략을 짤 것이다. 미국의 시선이 불편해서 중국에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꿎게 한미동맹 강화를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북한을 자극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서 분명 한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이는 현 국면이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무척이나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최악은 국내의 청중들을 의식한 어설픈 언론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종편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백척간도는 아닐지언정 통일, 외교, 국방의 삼각 안보 분야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들은 연주자들이 청중들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연에 대해서는 환호할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뉴스가요. 예. 칼라리의 댄싱 앞두고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니 라는 내용으로 쓰여진 오마이뉴스 김창수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준이 이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댓글원의 수준이 이렇다고. 잠수함 50척이 사라졌는데 그걸 위치가 추적이 안 된다. 파악이 안 된다. 그 이틀 동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떠들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 못한다는 걸 북한에다 알려준 꼴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지금. 우리 정부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 이제까지 실제로 1년에 30조씩
1년에 30조씩 10년이면 300조야.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면서 거기다 무슨 2,700억을 들여가지고 DMZ에 TOD 영상 한마디로 열추적 CCTV 달아놓고 북한군이 설치하는 건 못 잡았다. 수풀이 우거져서 못 잡았다고 뻥까고 있질 않나. 간신히 막 전쟁 위험 막아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김정은 참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표를 하지 않나. 주둥이로 다 해먹는 거야 지금. 주둥이로 주둥이로 다 해먹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 나면 옛날에 말이에요, 김일성 목을 따겠다, 북진통일 멸공통일 쌩 지랄했던 게 이승만이야. 이승만이 전쟁 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한강다리 끊고 혼자서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서 일본에다가 망명 받아달라고 찌질찌질 된 거 아니야. 그거 미국에 발표됐어. 미국의 자료에서 나온 거야. 지금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랄 연명한 새끼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야. 이미 역사적으로 이승만이 그랬잖아. 지금 새누리당, 지금 뭐 국방부, 이승만이를 국부라고 존중한다며. 건국의 아버지라고 막 추앙하고 있잖아. 그 새끼들이 꿈꾸는 지도자상은 그런 거야. 걔네들이 꿈꾸는 지도자상은 전쟁 나면, 막 전쟁 나기 전에는 존나리 마서 북진통일 멸공통일 떠들다가 전쟁 나면 국민들 피난 못 가게 한강다리 끊고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망명하겠다고 진짜 지랄지랄하는 그걸 건국의 아버지라고. 어휴, 내가 진짜 이 조카 신발끈으로 그냥 주둥이를 쫑쫑 묶어가지고 그냥 팔색깔 볼펜으로 이빨에다가 문신을 치게. 참아야지. 자, 그 얘기까지 봤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박 대통령 과거 발언, 여권 현안 대응과 정반대. 이게 무슨 얘기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대표적 불투명 예산,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박근혜 발언, 특수활동비 등 여야 갈등 현안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후 발언과 현재 여권이 정반대 행태를 보이면서다. 먼저 8월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특수활동비에 관한 언급이다. 2005년 8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죠.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 예산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0년 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며 박근혜 대표와는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선거 개입 논란이다. 2013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 성격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혹시라도 엄중히 등의 표현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외친 총선 필승 건배사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연에서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는 침묵으로 새누리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지금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이야. 지금 한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데 너 지금 이분 미쳤네. 너 박근혜한테 너 지금 미쳤냐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읽어준 게 박근혜가 한 말이야. 박근혜가 과거에 한 말인데 이걸 갖고 이분 미쳤네. 야, 너 곧 청와대에서 너한테 연락 가겠다, 야. 여보세요? 청와대 듣고 계세요? 예, 제가 박근혜더러 미쳤다 했대요. 예, 우리는 그냥 박근혜의 과거 발언을 읽었을 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앞뒤 다른 말 했겠어? 박근혜가 앞뒤 다르게 얘기를 한 거야. 2005년하고 15년에 이게 뻥하고 다른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 미쳤네. 아유, 박근혜한테 그리고 웬만하면 박근혜한테 할 일은 청와대 가서 써줘. 여기서 쓰지 말고. 나도 정신 사납고 바쁜 사람이야. 자, 이게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4,800억이 넘는답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800억이 넘고 그 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이 돈에 대해서 2005년에는 다 까라! 법으로 까게 해라! 그랬던 박근혜가 지금 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안 까고 버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앞뒤가 틀려요. 지가 야당 대표할 때는 마치 대단히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일에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처럼 쌩 난리를 펴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벌써 밝혀진 게 뭐야? 국정원에서 댓글 쓴 거 이미 다 밝혀졌지. 국정원 댓글 부대 처벌받았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그러면 지가 부끄러워서라도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야. 망치부인 추천합시다. 고마워. 추천해줘서 대단히 고마워. 이 절대시계 나눠주고 일베한테 악플 달게 한 것도 이미 다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앞뒤가 달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난 요즘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해. 과거에 박근혜가 했던 말, 과거에 박근혜가 했었던 말들이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얘네들은 몰랐을 것 같아. 자기네들의 행적. 여러분 그 조선일보 사장이 피난 안 간 거 그 얘기도 우리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알죠? 조선일보 사장이 전쟁 났는데 이승만은 도망갔는데 피난 안 가고 회사에서 버티다가 북한에서 잡아갔대잖아. 북한에서 죽었대. 그게 그 조선일보 사장이 믿었던 게 있었다며. 믿는 게 있어가지고 그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 무슨 공산당을 키웠다며. 장학금을 줬던 진보 인사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믿고 피난 안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6월 25일 다음 날인가 조선일보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기사도 냈었어. 호외로. 그때 조선일보 사장이 서울에 있었다는 거지. 중요한 건 그랬던 신문이 조선일보야. 근데 지네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깜짝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거고.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되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노무현을 존나 괴롭혔던 2003년부터 7년까지의 기록은 모두 인터넷에 남아있어. 박근혜가 노무현한테 그렇게 욕을 했던 2003년부터 7년까지의 모든 기록이 인터넷에 남아있는 거야. 기자들이 작정만 하면 그 시절 박근혜가 뭐라고 그랬는지 바로 검색이 돼.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다 할배들이잖아. 박근혜의 할아버지 군단들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작전을 짤 때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이런 짓을 하면 과거의 박근혜 행적이 드러난다. 요 계산이 없는 거야. 첫째는 인터넷의 증거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하나일 것이고, 둘째는 자기네들이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도 안 믿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을 외쳤다고? 그럼 또 안 믿는 애들이 있을까봐
또 주요 사료니까 간만에 다시 보는 뉴스. 예.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호외 최초 공개 전쟁 발발 사흘째 공화국 서울을 해방. 방응모 사장은 왜 서울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요게 이제 미디어 오늘의 기사로 나왔던 자료예요. 그러면 이 미디어 오늘 빨갱신문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 호외 제목은 인민군 서울 입성이라며 부제목은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이다. 호외는 28일 오전 새벽 3시 30분부터 조선인민군은 제 어쩌고저쩌고 보도했다라고 했다. 근데 이걸 사실이라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증거가 나왔어. 예, 조선일보 호외 인민군 서울 입성 한문으로 샬라샬라 되어 있죠. 네. 절해놓고 조선일보가 뻑하면 아무한테나 빨갱이라고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진정한 빨갱이가 누구냐? 나는 평생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거 외친 적이 없어. 예. 예, 여기 맨 보면요.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왼쪽 끝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얘네들은 옛날에 지네들이 이런 짓을 해놓고 이걸 다 지네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 자기네들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지네들이 집권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그때 한따까리 했던 인간들이거든.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고 모든 정보를 지네가 숨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박근혜 과거 인터넷에 다 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티가 난다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쓸데없는 야욕을 품고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야욕을 품고 지금 막 모든 걸 야당 책임으로 몰아가는 하긴 뭐 국민들이 또 다 야당 책임이라고 새누리당이 새빨간 거짓말하면 거기 또 넘어가. 그게 문제야. 그죠? 그게 문제야. 자. 다음 이야기.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최경환이 권유한 자원펀드 빈털터리. 그런 기사 좀 갖고 와봐.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권유했던 자원펀드가 있는데 그리고 수출은행 이런 데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이 최경환이가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하면서 강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100억씩 뭐 몇십억씩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은행들이. 그랬는데 그게 대부분 3분의 2는 이미 손실 처리 돈 다 날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불투명한 거야. 날릴 가능성이 큰 거. 예. 자, 요 기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경환이 권유한 자원펀드 빈털터리. 당시 지경부 장관이 최경환 부총리인데 수출은행은 100억 투자 의결 뒤 22억 집행, 석유공사, 한전, 광물공사 등이 참여, 총 1,340억 원으로 출범, 세 곳에 투자, 두 곳은 이미 전액 80% 손실 처리, 나머지 한 곳도 남은 기간 중 수익 난망,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런 뜻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권으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지경부 산하 기관들이 투자해 결성한 자원개발 2호 펀드가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쏟아부은 투자금 전부를 사실상 손실 처리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340억 1340억이야.
1340원이 아니라, 예, 1340억. 잠깐만요. 망치부이님, 하트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트가 누군데? 설마 박원순은 아니죠? 지금 이 샷컷 왕지섭. 지금 박원순은 아니지? 지금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있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고소되는 거 알고 있지? 예. 어떤 놈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박원순 아들 박주선의 병역비리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박주선 언니, 박원순 아들 박주선이 병역비리를 하지 않았어. 뭐래더라? 박주선 군역 면제 기사가 사라지고 있대. 군역 면제라고 기사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왜? 박주선은 군역을 필했어. 박주선은 군역을 필했는데 너 같은 애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계속 박주신 미안해 박주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뻥을 까가지고 지금 다 고소하고 있어. 너는 어쩌려고 그래? 예. 박주신이 군역을 필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저런 애들이 저런 말 하느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디스크가 걸려서 현역을 못 가고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 박주신의 MRI를 보고 어떤 의사가 실제로 디스크가 이 정도면 공익도 못한다고 그런 거야. 사건의 발단은 그거야. 실제로 이 MRI가 정말 박주신의 MRI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공익도 못한다.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박주신이 공익을 했으니 이 MRI가 가짜다.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박주신이 기자들 다 데리고 가서 보는 앞에서 MRI를 찍었어.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신촌 세브란스 거야? 강남인가? 하여튼 세브란스 병원 의사 7명인가가 직접 판독을 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이 MRI가 박주신 MRI가 맞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증했어. 한마디로 부잣집 자식이었으면 공익도 안 갈 허리인데 박원순 아들이라 공익을 간 거야. 이 디스크가 심해서 공익도 면제받아야 될 허리로 공익을 한 거라고. 근데 그걸 군역 면제다 그러면서 지금 시비 건 거 아니야. 너네들 이거 지금 다 고소돼. 자, 요거 캡처해갖고, 예, 이거 캡처해서 서울시를 보내세요. 그러면 알아서, 서울시에서, 예, 고소 처리할 거예요. 우리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믿고 다녀? 헛소리 하는 애들이랑 놀지 말어. 나중에 가서 후회봤자 소용없다. 맞아. 이거 보세요. 이명박 자원외교 나오니까 바로 딴 얘기 하잖아. 이명박 자원외교 하니까 바로 딴 얘기를 해. 박근혜 욕할 때는요, 실제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박근혜 욕을 할 때는 채팅창에서 덩달아 욕한다? 박근혜 욕할 때는 댓글 요원들이 방어를 안 해줘. 낄낄거리고 같이 욕해. 그죠? 그런데 이명박 자원외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서 채팅창에서 방송을 못하게 해. 내 말이 맞지? 그지? 이명박 자원외교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명박 비리, 이명박 자원외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물타기라고 딴 얘기를 해서 물을 돌려. 말꼬리를 잡는 거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말머리를 돌려. 이유가 뭐냐? 이게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비리 전부 다 재벌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전부 재벌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내가 볼 때 얘네 활동비를 재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비판을 하면 막 미친 짓을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혀 방송과 무관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거 봐야 돼요. 예. 요거 보니까 이 엉뚱한 질문한 그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야. 예.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 권유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직영부 산하기관들이 투자해서 결성한 자원개발 2호 펀드가 그동안 해외 개발에 쏟아부은 투자금 전부를 사실상 손실 처리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직영부 장관은 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투자 손실이 커져 부실로 이어지면
나라 돈을 투입해서 메워야 한다. 이런 최경환에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토록 중요한 경제 지휘권을 준 이유가 뭘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최경환이 이미 이명박 때 자원외교나 이런 걸로 사고를 쳤단 말이야. 그런 최경환한테 왜 박근혜는 경제 지휘권을 왜 또 맡겼냐고. 마치 친박 친이가 굉장히 경쟁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최경환이 재벌들이 만들어낸, 재벌들을 키워낸 이명박계의 핵심인 걸로 나는 보여. 그죠? 예. 최경환 본인은 무지 못함. 무슨 얘기지? 자,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을 지나던 때인 2010년 9월 24일 장관 명의로 수은에 보낸 공문에서 수출입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자원개발 2호 펀드의 국책금융기관인 수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실제로는 자원펀드 강권했다는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이라는 그 경향신문의 과거 단독 기사예요. 자, 당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한창 끌어모으던 때로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이 재원 조달에 앞장섰다. 지경부 장관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수출입은행은 공문을 받은 뒤 2달 뒤 확대 여신위원회를 열어 100억 원 투자를 의결했다. 수은이 실제 투자를 집행한 금액은 22억이었다.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22억만 투자했다는 거야. 자원개발 2호 펀드는 수은 이외에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와 한국투자증권, 연기금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했다. 2010년 11월 총액 1,340억 원으로 결성된 이 펀드는 투자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올해 11월 이후에는 투자 계획이 없다. 펀드 존속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31일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개발 2호 펀드는 결성된 뒤 모두 3곳에 투자했다. 2011년 3월 동유럽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CEOC와 말레이시아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니오 페트롤륨에 각각 미화 200만 달러, 즉 23억 원, 그 다음에 2012년 5월에 영국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서드에너지 홀딩스에 1200만 파운드, 약 218억 원을 투자했다. 자, 표로 정리하면 동유럽에다가 23억, 말레이시아에다가 23억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영국에다가 218억 원을 투자를 했다. 이 가운데 CEOC, 즉 동유럽은 동유럽 투자금 23억 원 전부를, 또 니오 페트롤륨은 투자금 80%인 21억 원을 이미 손실 처리했다. 박 의원실 쪽은 2011년 투자한 뒤 불과 1년 만에 투자가치 하락으로 투자금 전부를 손실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서드에너지 홀딩스에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드에너지 홀딩스는 해양자원과 셰일가스 개발을 주력으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두 부분 모두 생산 광구를 갖고 있지 않다. 자원개발은 탐사개발 생산으로 나뉘는데 탐사에서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펀드 존속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상업 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 자체도 문제다. 우선 해양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2011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야. 지속적으로 순자산이 하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영국의 북해 유전 사업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 1월 외교부가 낸 국제에너지자원 동향 보고서를 보면 주 영국 한국대사관은 영국의 북해 지역의 유전은 노후화돼서 유전 개발업체의 높은 생산 단가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셰일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경우 현재 개발하려는 광구에 대한 채굴권을 얻으려고 주의회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돼서 다시 신청한 상태다. 지역민과 주의원의 채굴권 반대 목소리도 높다. 박원석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 시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밀어붙인 자원개발 2호 펀드는 투자한 3곳 중 2곳이 완전 투자 실패로 결정났고 나머지 한 곳도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최경환에게 이거 봐봐. 아니 최경환이 이랬다러니까 망치부인 망치부인 씨발 걸레년? 너 국정원 직원이냐? 너 딱 댓글 다는 꼬라지가 딱 국정원 직원이다. 잠깐만 요거 캡처할게. 그래 저기 법정에서 보자. 너의 아이디를 제목으로 가만있어 보자. 저장하기 어딨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JPG로 해서 이렇게 내 이름까지 딱 달아가지고 욕하면 너 요거 고소대상 되는 거 알지? 내가 일베 800명하고 아프리카 160명 고소했거든? 자, 법원에서, 경찰에서 연락가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어머님하고 잘 얘기해봐. 그리고 너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너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사과하지 마. 삐빠로 너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그냥 경찰의 부름에 응해. 자. 아니 왜 최경환에 잠깐만요. 아니 왜 최경환이가 1340억 날렸다니까 왜 나한테 시발년이래. 왜 최경환이가 1340억을 날렸는데 왜 나한테 시발년이라고 욕하고 그래. 너 왜 그래? 네가 국정원 직원이야? 국정원 직원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국정원 직원은 나한테 쌍욕하고 처벌도 안 받지만 너는 일반인이잖아. 아 일반인 아닌가? 일반인이 아니면 또 처벌 안 하고 넘어가겠지. 하여튼 두고 봐. 어떻게 되나 결과를 보자고. 일단 뭐 나중에 경찰에서 나 부르면 가서 잘 대답하고. 자 이래서요. 왜 이명박과 박근혜는 둘 다 최경환을 경제수장으로 삼았을까? 최경환? 삐빠로 너 최경환이야?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 너도 스스로 부끄러웠지? 네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쌍욕한 거지? 아이 모자란 거.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시비야? 왜 나한테 쌍욕을 해? 아휴 그래 네 입장도 그래 좀 속은 상하겠다. 자 좌우지간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외교로 지금까지 둘이 말아먹은 게 계속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죠?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걸로 지금 해먹은 돈이 100조 원이 훨씬 넘었어. 근데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좀 처음 듣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냐면 이명박 해외 유치. 자. 이명박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박근혜 다음으로 해외 순방을 많이 다녔어. 그러면서 막 외국에 가갖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고. 막 세일즈 외교라고 엄청 자랑한 거 알죠? 과연 이명박의 해외 투자 실적은 어땠을까요? 예. 또 이명박이 와서 또 욕할까봐 얼려놓고 이명박이 또 와서 욕할까봐
예, 얼리고 방송할게요. 단독 이명박 해외 투자 유치 MOU 절반 공수표. 12건 중 6건 1조 5천억 원이 유보 혹은 철회됐다. 백재현 의원실 산업부 자료 분석.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투자 유치 양해각서, 즉 MOU 가운데 절반은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원 외교에 이어 대통령의 세일즈 순방 성과라고 치켜세웠던 투자 유치 역시 공수표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12건의 투자 유치 가운데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 유보된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 이거 자원외교랑 별개야. 자원외교랑 별개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무슨 세일즈를 했다고 뻥을 깠는데 이게 가짜였다고.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미국 기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그 결과 5개 기업과 1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MOU 체결 규모가 전년도에 신고된 외국인 투자 금액 105억 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11억 8천만 달러 의 투자 MOU 가운데 물류기지 관련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 시절과 디젤 차량 생산 공장 관련 투자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 유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가량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방일 기간에도 도쿄에서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를 통해 5건의 MOU를 체결 5억 9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중 경기 성남시 분당에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 투자권은 결국 계약이 철회됐다. 백 의원은 올해 초 국정조사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을 맺은 건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런 행태가 투자 유치 관련 MOU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며 대통령 순방 등에 맞춰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급조되는 MOU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이명박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명박은 숨 쉬는 거 말고는 거짓말이다. 예. 이명박 때 유행했던 말이 이명박은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자원왕 얼마나 이명박 홍보단이 걔 지랄을 했어.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야.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별명이 뻥박이야. 근데 오늘 진짜 또 신기한 건 왜 뻥박이의 자원외교를 건드리면 소금친 지렁이처럼 지랄을 할까? 난 그게 진짜 궁금해. 뭘까 도대체? 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 이걸 언급하면 원전왕 자원왕 이러면서 막 그때 이명박 띄웠던 요원들이 왜 지금도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를 언급하면 미친듯이 난동을 피울까? 왜 박근혜 욕할 때는 덩달아 같이 욕하고 조용하더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그거 알죠? 그걸 뭐라 그러냐? 왜 무슨 군인들 예비역 무슨 조남풍 사건, 조남풍 맞지? 잠깐 또 찾아보자. 예. 최소 명령 임직원을 재임용하고 국감 앞두고 국외 출장 향군 회장, 이 조남풍이라는 이제 향군 회장이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조남풍이 누구냐?
이 사람이 소위 하나회야. 하나회는 뭐냐? 하나회는 뭐냐? 이게 옛날에 박정희가 키운 육산의 자기 조직이야. 사조직. 박정희의 사조직이 하나회였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육사 안에서 자기 명령에 따르는 후배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하나회 중에 전두환, 노태우가 들어있었던 거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소위 쿠데타를 하나회 중심으로 일으켰던 거지. 그게 하나회란 말이야. 근데 저 조남풍이가 그 하나회 출신인 거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 독재와 그 결탁해서 성장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성장한 재벌 권력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 군부 권력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그리고 재벌 권력이 이명박을 지지했다. 그래서 친박 친이가 대결하는 걸로 보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 근데 그런데 말이에요. 박근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으라짜짜하게 벌인 일이 뭐냐 하면 전두환 재산 환수. 전두환의 벌금을 환수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군부 독재자의 세력 기반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거 알죠? 그래서 박근혜가 자기는 전두환, 노태우를 굉장히 혐오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왜 과거의 정부는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데 전두환으로부터 돈을 안 걷었냐고 막 따졌어. 알고 보니까 환수, 전두환한테 환수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영삼 때 더 많이 했더만.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때도 다 환수를 했어. 그때 전두환이가 그 돈 없다고 버티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 시간을 끌었을 뿐이지 때때마다 다 환수를 했단 말이야. 그때 마치 자기만 환수한 것처럼 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군부 독재하고 자기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소위 조남풍이라는 게 지난 박근혜 대선 때 뒤에서 병풍했던 사람이야. 뒤에서 박근혜 도와가지고 그래서 향군회장이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회 출신이고 마지막 남은 하나회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굉장히 국회를 우습게 알아. 국회에서 막 국정감사하고 부르는데도 막 출장 가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선거를 통해서 된 건데, 자기 선거할 때 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막 규정을 어기면서 막 임명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박근혜는 정말 하나회와 무관한 건지, 그러면 하나회 출신 저 조남풍이 왜 박근혜 뒤에서 병풍 노릇 했는지, 왜 선거운동 도와줬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두환의 재산 환수라고 떠벌렸잖아요.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쇼였어. 그 껍데기 부동산 내놨어. 그 나중에 기사로도 나왔어요. 이 전두환의 재산 환수 쇼, 이것도 기사로 나온 것도 보여줄게요. 박근혜가 전두환 재산 환수 잘했다고 막 그랬잖아. 전두환 재산 환수 쇼 껍데기 부동산 내놨나. 그래서 이게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야.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뉴스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재산 환수가 시작된 지 1년째다. 검찰은 당초 1703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중 1270억이 부동산이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부동산 중에서 실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껍데기 재산이었다. 자, 한번 보세요. 좌우지간 그랬어.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제로 우리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회 출신의 할아버지 군인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이명박을 띄웠던 이 재벌계가 아니냐. 그들이 지금도 이 댓글원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유독, 아니야, 경제 문제이기 때문인가? 아니, 이번 전쟁설에서도요, 우리가 전쟁 위험에 대해서 적극 얘기할 땐 아무 말 안 하는데, 전쟁과 경제를 연결하면 개지랄을 떨어.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악영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미친 듯이 소금친 지랄을 했잖아. 지금도
이 이박 정부가, 이박 정권이 결국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을 속이면서 뭔가 대단히 해외에 가서 순방한 것처럼 뻥을 깠지만, 지난번 뉴스타파에서 봤잖아요. 박근혜가 막 돌아다니면서 패션쇼 했는데 결국 다 뻥이었다는 거. 이명박도 뻥쳤다는 거야. 둘 다 국민을 속이고 지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벌어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쌩 난리를 치네. 쌩 난리를 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들의 경제 사기극, 이박 정권의 경제 사기극은 내일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까지 방송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그 매니저님도 너무 지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오늘 아주 알차게 방송했어. 오늘 방송 굉장히 알차게 방송했죠? 알찼지? 진짜지?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알찼냐고 막 지금 엎드려 절 받는 중이야?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못하시는 분들이 가슴 아플까봐, 그래서 제가 그 티를 못 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오늘 추천해주신 3,324분께, 예, 이 방송 몇 시에 시작해요? 넌 맨날 오는 애 아니야. 너 같은 애한테는 내가 이렇게 벌을 줄 거야. 뭔데? 너 강퇴시키고 답변할 거야?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언제나, 예, 망치부인 방송은 언제나 평일, 그러니까 화수, 목금, 4일 동안 낮 2시부터 5시에 생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개편해서요. 9월 방송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셋째 주는 저녁, 9시부터 인생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사방송을 할 건데, 27일이 그 추석 당일이잖아요. 27일이 추석 당일이라서 그날 어떻게 방송할지는, 예,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화수목금 4일 동안은 낮 2시, 그 다음에 평일 동안에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둘째 넷째 주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사방송,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주는 밤에 9시부터 2시간 동안 인생수다방, 요렇게 망치부인 방송이 가을 개편을 했다라는 거, 예,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추천해 주신 3,37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한 인간들 알지? 예.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여비고님, 참지상세월호님, 그리고 풍행국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웃으며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만한 길, 쉬운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내일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낮 2시에 만나요.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